나는 1분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 고등학교 셔틀 버스가 서는 곳이 있어. 유명한 외고 버스가 서는 자리인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책을 보고 있더라. 매일 아침 정류장에 한 줄로 쭉 서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외고 학생들은 서서도 공부하는구나 하고요.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 있다고 공부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지요. 서 있는 시간도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서 있는 10분이나 열람실에 앉아있는 10분이나 똑같은 1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점심 급식을 먹으면서도 책을 펴놓았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도 오답 노트를 넘겼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 위에 세워둔 채 볼일을 보았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경주는 한 발짝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트랙에서 슬슬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도 바로 그렇습니다. 후회란 삶을 불완전 연소시킬 때 남는 그을음입니다. 365공 비타민,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딥워크가 왜 필요한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은 어떻게 딥워크를 방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갈 뉴포트 교수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기업과 직장 환경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꼭 큰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든, 강의를 들으며 알바를 틈틈이 하는 대학생이든, 중소기업에서 한글, 엑셀, PPT를 날마다 다루는 직장인이든,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정말로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업의 이야기네, 아니면 남의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에서는 딥워크를 방해하는 3가지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아실 거예요. 첫째는 개방형 사무실입니다. 뻥 뚫려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거죠. 저도 회사가 예전 건물에 있을 때는 작은 방 안에 저희 팀이 있었는데요. 새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완전 오픈형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CEO는 회의실조차 밖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마치 수족관처럼 투명하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야 겨우 반투명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개방형 사무실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인트라넷 메신저예요. 사내에서 쓰는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카톡 같은 메신저가 실시간으로 켜 있으면 빠르게 다른 사람과 접속할 수 있죠. 꼭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요. 마지막으로 SNS입니다. 특히 언론 등의 기업에서는요, 작가나 소속 기자들에게 SNS 개인 계정을 열라고 재촉을 한대요. 이런 추세는 모두 불행히도 딥워크를 방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언제든 방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추세가 늘어날까? 칼 뉴포트는 이렇게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지식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획팀의 직원이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온다고 쳐봅시다. 만들어 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는 금방 알아요. 하지만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 얼만큼 더 잘하는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잘하려면, 더 퀄리티를 높이려면 딥워크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당장 간단한 이익을 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딥워크를 할 시간적인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다른 팀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 다른 팀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청에 제깍 빠르게 응답을 해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평판도 좋아지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간단한 업무들은 바로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회비용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파편화되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고 중요한 일은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문제를 짚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무조건 옳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요, 인터넷이 무조건 옳은 거고 그것이 세상에 해를 끼치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SNS가 나오고 페이스북, 인스타 등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페이스북은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매출을 올리는데 불필요하다 라고 강력하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기술 진보의 문제를 저는 공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20년 전에는 인강이 없었어요. 그냥 교과서와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장에 깜지를 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강의도 많고 스마트한 학습 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정보를, 학습 툴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유명 인강을 챙겨 듣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책을 가지고 독서실에 처박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진 않을까요? 저는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대학 동기들, 법대 친구들이 했던 공부의 핵심은 혼자 처박혀서 오래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 툴이나 인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기술 진보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딥워크를 해야 할 시간을 뺏겨버린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새 본부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새 건물의 중심에는 CEO 마크 주커버그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개방형 사무실이라고 말한 공간이 자리 잡는다. 4,000제곱미터가 넘는 이 공간에서 3,000명의 직원들이 이동식 가구를 활용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근래 기업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추세가 있다. 그것은 인스턴트 메신저의 부상이다. 예를 들어 IBM의 선임 제품 매니저는 매일 우리 회사에서는 250만 건의 인스턴트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라고 자랑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효율적으로 인스턴트 메신저를 활용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질문이나 의견이 회사 계정에 올라오면 알림이 뜨도록 편집 기능을 설정한다. 그래서 알림이 뜨면 익숙한 입력 과정을 거쳐 그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 다음 바로 이어서 자기가 하던 코딩 작업을 계속한다. 세 번째 추세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 생산 업체들이 SNS에 진출하는 것이다.
구시대 미디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인 뉴욕 타임즈조차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쓰라고 권장한다. 그래서 현재 800명의 저술가 편집자 사진 기자들이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다.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 가지 역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딥워크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맞다면 야심찬 개인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조직들도 딥워크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는 방금 본 대로 우연한 협업과 빠른 소통, 그리고 활발한 SNS 활용을 비롯한 다른 많은 요소들이 딥워크보다 우선시된다. 이런 현실만 해도 충분히 나쁘다. 그러나 더 나쁜 점은 이런 요소들이 몰입 능력을 크게 저하한다는 것이다. 가령 개방형 사무실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지 모르지만 그 대신 심각한 산만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어떤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전화가 울리면 집중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설령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뇌는 방해 요소에 반응합니다. 그렇다. 실시간 메신저 교류도 마찬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이론적으로 이메일 수신함은 열어볼 때만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다. 그러나 인스턴트 메신저는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업무 중단에 따른 영향을 키운다.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지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과제를 완료하는 전체 시간이 상당히 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다. 피실험자들은 업무 중단이 매우 해롭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SNS 활동을 강요하는 것도 몰입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종일 실속 없이 오가는 온라인 잡담 때문에 깊은 사고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무의미하고 최악의 경우에 파괴적인 산만함을 초래한다. 뉴요커지의 기고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조지 패커는 자신이 트위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글에서 이러한 우려를 잘 표현했다. 트위터는 미디어 중독자들에게 마약과 같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트위터가 두렵다. 트위터에 빠져서 내 아이들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그는 이 글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을 펴냈고 SNS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현재 회사에서 진행되는 이런 추세들은 딥워크를 수행하는 능력을 저하한다. 이 추세들이 제공하는 혜택들, 예를 들어 우연적인 협업의 증가,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빠른 대응, 노출 기회 증대 등은 딥워크가 제공하는 혜택들인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익히고 최고 수준에서 성과를 내는 능력보다 확실히 작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에서 우리가 산만하게 일하는 이유를 살펴볼 때 생각보다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계속 방해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갈까? 그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지식 노동에 따른 요구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회사가 올리는 실적에 개인이 얼만큼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렇게 현재 기업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정보가 없을 때 사람들은 보통 현재 가장 하기 쉬운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최소 저항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소 저항의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메신저에 상시 접속하는 문화가 계속되는 이유가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옳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필요에 대한 응답성과 관련된다. 누군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나 특정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일이 무척 편해진다. 이처럼 빠른 응답을 얻지 못하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를 꼼꼼히 계획해야 하고 더욱 조직적이 되어야 하며 무언가 손이 빌 때 잠시 일을 제쳐두고 다른 곳에 주의를 집중하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켜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1분 안에 즉각 답을 얻을 수 있다. 골치 아프게 오랫동안 사전에 업무를 계획하고 더욱 조직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상시 접속 문화가 생활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이유는 쌓여가는 이메일에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면서 생산성에 만족을 느끼는 가운데 수신하면서 일과를 보내는 것이 용인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이메일이 왔을 때 그것에 답을 하면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뿌듯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주함은 생산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가령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고 리처드 파인만 교수는 어떤 인터뷰에서 두드러진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물리학 연구를 잘 하려면 절대적으로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이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 업무를 맡으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퍼뜨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무책임했어요. 모두에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가령 입학사정위원회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무책임해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랬다.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이 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즉 물리학 연구를 잘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사코 행정 업무를 맡지 않았다. 아마 그는 이메일에 대한 답도 잘 하지 못했을 것이며 개방형 사무실이나 트위터 활동을 강요했다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한지 명확하면 동시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명확해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식 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르다. 나는 지식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뚜렷하게 증명할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분주한 모습을 보이려 든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다. 생산성과 가치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특별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식 노동자들이 마치 산업시대의 공장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후퇴하여 겉으로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려 든다는 이야기다. 이런 태도는 몰입을 저해하는 많은 행동들이 만연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항상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에 빠르게 답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잡아서 부지런히 참석하고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인스턴트 메신저로 거기에 말을 보태며 개방형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등의 행동은 공개적으로 분주한 모습을 나타낸다. 분주한 모습을 생산성의 지표로 삼으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인터넷 숭배 현상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자 뉴욕대 교수인 고 닐 포스트먼은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 포스트먼은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이 처음 시작되던 1990년대 초에
우리 사회가 기술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미 주장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율성과 그에 따른 문제 사이의 비교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냥 무조건 더 나은 기술이기만 하면 좋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냥 그게 다였다. 닐 포스트먼은 이런 문화를 가리켜 테크노폴리라고 불렀으며 그에 대한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그 포스트먼은 2003년에 세상을 떴지만 지금도 살아있다면 1990년대 초에 그가 표명했던 우려가 얼마나 빨리 이 세상에 실현되었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인터넷의 갑작스러운 부상이었다. 우리는 인터넷을 경영과 행정의 혁명적인 미래와 동의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를 인터넷과 더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시대에 발맞추는 일이며 이런 추세를 무시하는 것은 자동차 시대에 마차용 채찍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여겼다. 인터넷 중심의 테크노폴리 시대에 인터넷과 SNS를 무시하는 태도는 마치 국기를 불태우는 것과 똑같이 여겨질지도 모른다. 즉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무식한 신성모독과 같은 거다. 내가 근래에 캠퍼스로 출근하다가 겪은 일은 이런 태도가 거의 보편적으로 퍼졌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나는 코네티컷 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에는 냉동 물류 회사의 트럭이 서 있었다. 냉동 물류는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산업이다. 그리고 노무 관리와 운송계획 수립을 모두 잘 해내야 한다. 또한 냉동 물류는 대단히 오래된 산업으로서 현재 주목받는 소비자 대상 신생기술 기업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런데 내게 놀라웠던 점은 냉동 물류 산업의 복잡성이나 규모가 아니라 아마도 그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였을 트럭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내용이었다. 냉동 물류 트럭의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테크노폴리 시대의 딥워크는 대단히 불리하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식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딥워크를 뒷받침하려면 종종 고도 기술에 따른 새로운 문물을 거부해야 한다. 그래서 딥워크는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상 SNS를 쓰는 경우처럼 고도 기술에 의존하는 산만한 행동을 선호하는 추세 때문에 추방되었다. 실로 이런 행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제대로 된 척도가 있다면 현재의 테크노폴리는 금세 무너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나의 주장은 이렇다. 딥워크는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도 우선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이유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딥워크는 따라하기 어려운 반면에 짜잘한 피상적 작업은 따라하기 쉽고 직무에 따른 명확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상적 작업을 통해 괜히 분주하게 보이는 것이 자신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실제로 무관하게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이 모든 추세가 형성된 이유는 몰입하는 데서 나오는 가치나 몰입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대가를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몰입과 집중을 방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